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한 가지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한국의 핵기술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조차 한국 제발 도와달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이 결정이 세계 정치, 군사, 에너지 균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 핵기술 공개의 진실과 미국의 반응, 그 모든 이야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직접 그 기술을 확인한 미국은 결국 대한민국의 고개를 숙이며 한 번만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감추던 충격적인 핵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150만 명. 2025년 3월 단 하루 만에 정전 피해를 입을 뻔한 미국인의 숫자였습니다. 캐나다가 전력 요금을 25% 올리겠다고 발표한 순간 미시간과 뉴욕의 데이터 센터에서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어요. 초번 냉각 시스템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죠. CNN 하단 자막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떴습니다. AI의 심장이 씻고 있다. 그때 백악관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에밀리 워든 미국 대통령 직속 AI 에너지 수석 보좌관이었죠. 15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뤄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가 화상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철강의 관세를 먹긴다면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미시간에서 뉴욕까지 캐나다 전력에 의존하는 모든 주요 시설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를 집어든 그는 단 한 페이지만 읽고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건 전쟁이야.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에너지부 차관사라 브룩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통령님, 대체 전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부품 생산은 5위원입니다. 리처드 하트 국방부 에너지 정책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소형 모드 런전 부품을 생산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추적해온 기술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창원에 있는 회사였죠. 엑스에고가 스냉강로 부품 내열, 울 500도 정밀도 역견적 일미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CFO 빅터 휴스턴이 비웃듯 물었죠. 한국. 왜 한국 기술을 믿어야 하죠? 저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두산의 시험 데이터가 떴어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공동 검증한 결과였죠. 전력 손실이 12%에서 3%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멈춥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요. 빅터가 코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기술에 우리 국가 인프라를 맡긴다. 그게 에밀리. 당신의 해법입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빅터. 지난주 텍사스 정전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도 국산 고집하다가 3만 가구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의심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정책을 다루면서 배운 게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것이죠.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지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상황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전 대비 모드로 전환된 백악관은 최소한의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빛만이 제 얼굴을 비췄죠. 화면에는 실시간 송전량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는 전력이 시간당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마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제 앞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 원전 부품 생산 계획, 5년이라는 시간과 3억 달러라는 예산이 적혀 있었죠. 다른 하나는 한국 두산의 기술 보고서 1년 반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시간 주지사였어요. 에밀리 포드 공장이 멈출 위기입니다. 전력이 부족해요. 그 다음은 뉴욕이었습니다. 월과 서버팜이 비상전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참 시간이 한계예요. 저는 벽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보였고 그 옆 태평양 건너에 작은 반도가 있었죠. 한국. 그곳에 우리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광펜을 들어 지도 위에 K이라고 적었어요. 그 3글자가 마치 희망의 암호 같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욕 데이터 센터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처보룸 온도 상승, 냉각 시스템 전력 부족.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대규모 셧다운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창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았죠. 워싱턴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창원 24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라 브룩스 차관이었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에 갈 건가요? 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시대에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이미 절전 모드가 시작된 것이죠. 살아. 지금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미국이 먼저가 아니라 미국이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무부에는 뭐라고 설명하죠? 언론은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동맹의 힘을 빌리는 것도 힘이라고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박준호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을 거예요. 긴급 방문, 요청,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술을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백악관 천장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흔적이었죠. 미국의 전력망도 그랬습니다. 오래되고 낡고 타국에 의존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의존의 끝마저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기술검증 출장 계획.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라는 꿈을 잠시 접고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출장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작은 미국 국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것을 가방 안쪽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일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을 지키는 것일까?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새벽 비행기시네요. 어디 가십니까? 희망을 찾으러 갑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가 백리티니트로로 저를 봤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곳에 있습니다. 떠나기 전은 상황실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보스턴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미국의 전력망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그 선택지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받은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우선 에너지법 즉시 발효 워싱턴 레스 공항 게이트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한국 출장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45% 모든 외국산 에너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였습니다. 급히 백악관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동시에 붉은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계약 대시보드에 불이행 경고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오늘부터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차라 브룩스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에밀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 관세는 모든 외국산에 적용되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두산의 XD200 부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였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빅터 휴스턴 CFO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관세 포함하면 한국 부품이 미국산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치 리스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데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의회는요. 빅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에밀리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1초, 2초, 3초.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한 것이죠. 리처드 하트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버지니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백업 전원을 요청하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일어서서 벽면치도 앞으로 갔습니다. 미국 전역이 보였죠. 붉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력 부족 지역이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대 2달입니다. 차라가 대답했어요. 캐나다가 완전히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북부주들은 마비됩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그래도 한국에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빅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세가 있어도, 정치 리스크가 있어도 지금 당장 가능한 건 한국 기술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국산 부품을 기다리다가는 정말로 불이 꺼집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에밀리, 내가 방금 뭐라고 서명했는지 알고 있어. 네, 대통령님. 미국 우선 에너지법입니다. 저는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하지만 먼저가 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가 턱을 들었습니다. 살아남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계속 깜빡거렸어. 마치 모스 부호처럼 뭔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무역대표부의 공시 문서였습니다. 외국산 에너지 부품 관세 일정표 5% 즉시 시행. 그 아래로 영향받을 기업들의 리스트가 이어졌어요.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한국 두산. 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에너지 위기에 빠진 아이런이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검토, 그 두 단어 아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써내려 갔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구글 CEO였어요. 에밀리, 우리 마운틴뷰 데이터 센터가 위험합니다. 처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마존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센터 절반을 셧다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상징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탑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고립된 미국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에밀리,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시설 전력도 위험 수위입니다. 군사시설까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함이 문제입니다. AI 방어 시스템이 전력 부족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였죠. 저는 즉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즉각 대응 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11시, 미시간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내일부터 조업을 단축한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단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요. 이러다가는 대량 해고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다시 두산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한국이 빨랐어요. 5년 대 1년 반, 그 차이가 미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은 여전히 붉은 경고를 표시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덫에 갇힌 거라는 것을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장에 써내려 갔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는 없다. 현실이 이념을 압도할 것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이사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겠죠. 에밀리 보좌관님, 소식 들었습니다. 관세번 말입니다. 네, 박 이사님.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국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동맹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정치가 만든 벽을 넘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전략적 동맹국, 예외 조항. 그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에밀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긴급합니다. 제가 말을 잘랐어요.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트럼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죠. 에밀리 난 후퇴하지 않소. 후퇴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70년 동맹이죠.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여외요. 저는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이것 없이는 여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죠. 에밀리,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실패하면 그가 물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해야 할 거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때 답을 가져와야 했죠. 미국을 구할 답을요.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증시는 에너지 위기 우려로 3% 하락. 운전기사가 100m로 저를 봤습니다. 보좌관님, 정말 해법이 있을까요? 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태평양 건너에 있죠. 복도를 나오면서 저는 또다시 깜빡이는 형광등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정치는 벽을 만들지만 기술은 다리를 놓는다. 제가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한국이었죠. 새벽 4시.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문서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 2줄에 있었습니다. 내열 온도 1500도 섭씨, 정밀도 검증전 옌옌딘데인 이 숫자들이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하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아직 안 갔어요.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리처드 이것 좀 봐요. 제가 모니터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X200 고음과 쓰는 강로의 3D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보내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여유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리처드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클릭 몇 번으로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한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였죠. 여기 보세요. 전력 손실률이 12%에서 3%로 떨어집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박준호 이사였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추가 자료 보냅니다. 실제 운전 데이터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울진 원전에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였어요. 9999 시간 연속 운전. 단 한 번의 정지도 없었다고 했죠. 리처드 국방부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에요. 그가 놀라서 물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해보죠. 1시간 후 우리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전력망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데이터 입력합니다. 기술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부품의 사양이 하나씩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호환성 문제로 에러가 계속 발생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조정해 보세요. 제가 지시에 셌어요. 한국 표준과 미국 표준의 차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시간, 뉴욕, 캘리포니아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성공입니다. 기술 장교가 소리쳤어요. 손실 3.2% 정확합니다. 리처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라는 것을요.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산 소형 모듈전 부품 도입, 검토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요소였어요.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사라 브룩스가 들어왔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에밀리 밤 샜어요. 사라,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녀가 읽는 동안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망으로. 이게 정말이에요. 펜타곤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리처드도 함께 있었고요.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창원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대통령 승인은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출장 승인서였죠. 트럼프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워든 보좌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자 준비됐다고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항공권 예약 일정. 조율 보안 검토 오후가 되자 제 출장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을 때였죠. 그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에밀리 에너지는 곧 안보다. 절대 잊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리처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추가 정보예요.
한국이 작년에 UAE에 같은 부품을 수출했답니다. 완벽하게 작동 중이고요. UAE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참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조건이 더 나쁜데 말이죠. 이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성공적인 사례가요. 저는 즉시 박준호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UA 사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어요. 물론입니다. 현장 사진과 운영 리포트 첨부합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거대한 시설이 보였습니다. 참막 한복판에 세워진 최첨단 원전. 그리고 그 핵심에는 M1인 K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 백악관 구내 식당에서 빅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빅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그가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정전 리스크가 더 큽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한국 방문 목적은 명확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기술 검증과 즉시 도입 가능성 확인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현장 검증의 이틀 계약 협상의 하루, 제가 답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실패란 없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두산의 기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500도의 내열성, 0.01매 명일의 정밀도의 숫자들 속에 미국의 희망이 숨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산이 미국을 살릴 수 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다. 짐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저는 벽에 걸린 미국 지도를 봤습니다. 곧 이 땅에 다시 불이 켜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 10시, 덜레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준호 이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준비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곧 뵙겠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도시에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어요. 전력 부족으로 많은 곳이 소등된 상태였죠. 다음에 돌아올 때는 달라질 거야. 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실패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가져올 답이 미국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이틀 앞둔 아침 긴급 소집명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모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즉시요 루스벨트 룸으로 향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라 브룩스의 표정도 어두웠죠. 에밀리 빅터가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2명의 고위 참모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휴스턴이 정면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앉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죠. 빅터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워든 보좌관의 한국 출장권에 대해 재고를 요청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의회 지도부 12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외국산 에너지 부품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폭스뉴스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미국 우선주의 포기 하나라는 헤드라인을 준비 중이랍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설명하시오.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전등이 깜빡거렸어.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20초 후 비상등이 켜졌지만 메인 전력은 여전히 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하트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버지니아주 전력망이 과부하로 셧다운됐습니다. 백악관도 영향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제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AI의 심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구글 서버 30%가 다운됐고 아마존은 비상 발정기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빅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산은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명하신 미국 우선 에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터 법을 지키다가 나라가 마비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급박했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긴급 문자가 왔죠.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망 위험.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였어요. 대통령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3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총 전량 감소, 곡선 전력 요금, 상승 곡선, 서버 셧다운 증가 곡선 최선이 모두 위험 수준을 향해 치솟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미국 디지털 인프라의 절반이 마비됩니다. 대통령의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래서 해법이 뭐요? 한국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이 검증되면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빅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치적 자살 행위예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어요. 대통령님,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서버팜이 전력 부족으로 방어 시스템 일부가 다운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려했을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듬성듬성 어두웠어요. 절전 모드로 많은 건물이 소등된 상태였죠. 길게 숨을 내쉬 그가 돌아섰습니다. 에밀리. 네, 대통령님 가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결과로 돌아오시오.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란 말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가 빅터를 바라봤습니다. 빅터,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요. 빅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켰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사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항공권이에요. 오늘 밤 비행기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벌써 준비를 대통령이 승인하실 걸 알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그분도 현실을 아시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의 조명이 계속 깜빡거렸. 마치 심장 박동처럼 위태롭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텍사스 정전 피해, 규모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 중단 현황, 매사추세츠 병원 비상전력 고갈 경고. 저는 한국으로 가져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력망 현황 필요, 사양 도입, 일정 실패할 선이 개슴 없는 협상이었어요.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방금 인텔리전스 보고 받았어요. 중국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답니다. 중국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준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이미 새벽이었지만 그는 받았습니다. 박 이사님, 상황이 급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미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신뢰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회 사당도이 보였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하지만 전력 없이는 그것도 그저 어두운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마저 챙기면서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있었죠. 에밀리, 여기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일이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실에 들렀을 때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붉은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운영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좌관님, 방금 시카고에서 추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0만 가구입니다. 기온이 영하인데 난방이 끊겼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주식시장은 전력 위기 우려로 5% 추가 하락. 보좌관님,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해결될까요?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한국 기술 자료가 들어있었죠. 해결될 겁니다. 아니, 해결해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3월 비였어요. 터미널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드문드문 불빛만 보였죠.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그것은 미국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시 밝아질 거라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창원. 거기에 미국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 이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엔지니어 특유의 정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공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어제만 해도 시카고에서 50만 가구가 정전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술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20스개를 합친 규모였죠. 입구에 들어서자 두산의 힘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박 이사가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김복도를 지나 테스트 센터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죠. 오늘 시원을 위해 전 팀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실패는 없을 겁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 중앙에는 A10 스냉강로의 핵심 부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은색 금속 표면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그 주변으로는 수십 대의 모니터와 측정 장비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 10명이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메인 컨트롤러를 잡은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바라봤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대형 스크린에 온도 케이지가 나타났습니다. 100도, 200도, 300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죠. 첫 번째 테스트는 내열성입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목표는 1500도 섭씨입니다. 500도를 넘어서자 실험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작동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1000도를 넘어서자 열화상 카메라 화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1200도 엔지니어가 숫자를 읽었어요. 1300도, 1400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연결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타났어요. 그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사 90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00도 도달.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화상 화면에 선명한 숫자가 찍혔어요. 100도 섭씨. 부품은 완벽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떤 변형도 어떤 손상도 없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정밀도 측정입니다. 추석 엔지니어가 다른 장비를 가동했어요. 로봇 팔이 움직이며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3, 4원 모델이 나타났어요.
빨간 점들이 표면을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측정 시작.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제 눈은 핵심 수치에 고정됐어요. 오차 범위였죠. 0.009mm 첫 번째 측정값이었어요. 0.01mm 두 번째였습니다. 0.8mm 세 번째였어요. 모든 측정값이 0.1mm 이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밀도였죠. 백악관 화면에서 빅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박 이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터 씨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특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2명의 기술자가 큰 수조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물이 가득했어요. 1500도로 달궈진 부품을 영화의 얼음물에 즉시 담그겠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시연이었어요. 로봇팔이 새빨갛게 달궈진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음물 속으로 넣었어요. 엄청난 수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실험실이 순간 안개로 가득 찼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초 후중기가 거쳤습니다. 기술자가 부품을 꺼내 들었어요. 재측정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죠. 0.01mm 변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부품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어요. 박 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보좌관님, 이제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시 켤 수 있죠. 백악관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 이사,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어? 준비된 물량이 있습니다. 박 이사가 답했어요. 일주일 안에 첫 선적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업술시험원 검사관 3명이 들어왔어요. 7시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추석 검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모든 항목 합격입니다. 서류를 받아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인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